네, 안녕하세요. 국어영역 유현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9월 모평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차피 선생님이 뭐 9월 문제를 출제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수능을 출제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한데 근데 6월에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예측을 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짚었던 작품들이 굉장히 상당수가 사실은 거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직까지도 EBS를 전체를 다 못 봐서 구평 전까지 뭘 봐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라면 적어도 요거는 보고 좀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데이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은 절대로 그냥 이라는 건 없어요. 내 느낌이 그래. 이거 무조건 나올 거야.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그 대신에 정확하게 데이터들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는지, 좀 이전에 나왔었는지, 그리고 또 수능에 나왔는지, 모평에 나왔었는지 라는 것들을 하나는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생님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수완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특과 수완에 둘 다 나와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런 작품들이 진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 이후에 이것만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한 설명들, 그래서 작품 분석들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선생님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최고의 컨텐츠들을 빵빵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은 갈래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 같은 경우도 특징이 뭐냐면 별표를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개수는 출제됐던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별은 수능이고 파란색 별은 모의평가입니다. 학력평가는 제외를 했고요. 실제로도 기출이 되는 데 있어서 평가원 정도의 시험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분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EBS에 수록된 작품들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 중에서는 또 어떤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 라는 것들도 같이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유한시비곡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EBS에 수록이 됐던 작품이었었는데 그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맨 위에 뒀었던 작품이었었거든요. 근데 걔가 바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좀 정확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얘는 우선순위지 절대로 별 3개짜리, 2개짜리만 하라가 아닙니다. 수능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은 다 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 수특하고 수완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금방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들의 순위를 매겨드리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도 펼쳐보지 못한 친구들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요 정도라도 보고 가시는 걸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현대시,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수필 이렇게 5개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시부터 한번 같이 중요한 작품들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1순위로 선생님이 꼽은 작품은 뭐냐면 바로 김수영의 작품입니다. 왜냐면 김수영 작품 같은 경우 지금 현대시에서는요, 수특하고 수완에서 2개가 다 2번 다 실린 작가 같은 경우에 지금 3분이 계세요. 근데 한 분은 김수영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윤동주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송수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편의상 일단 님이라는 뭐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다 보니까.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안 높이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 뭐 윤동주, 김수영, 송수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 다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는 김수영이 지금 수능에 3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김수영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수특, 수완 2번 다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왔다 하면 다 수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08년도 수능에 사령이 나왔고 13년도 수능에는 폭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수능에는 구름의 파수병이 나왔죠. 그래서 3, 4년 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년도 수능도 네,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9평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수영은 꼭 발표를 해두시고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 두세요. 특히나 눈하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김수영의 정말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윤동주를 꼽았는데, 실제로 윤동주가 지금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수특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완에는 바람이 불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둘 다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자화상 같은 경우는 윤동주 하면 일단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사실 김수영과 윤동주는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하고 덜하다라는 정도가 아닌 것이, 난이도를 높이겠다라고 평가원이 마음을 먹으면 문학에서, 그러면 두 작가는 무조건 영순일 겁니다. 왜냐면 주제가 일단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마인드와 완전히 달라요. 네, 기본적으로 주제가 자아성찰이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치열하지 못했고,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시만 쓰고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사실 성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대에 임하고 열심히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냉철하게 본인한테는 자아 성찰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작품의 의의가 되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윤동주의 자화상이면 자아 성찰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 같은 경우는 윤동주 작품 중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았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작품이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충분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화상은 11년도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텀은 엄청나게 길긴 한데 그래도 일단 수능이 나왔었으니까 같은 작가의 같은 작품까지 또 수능까지 내는 것은 조금 아무래도 좀 순위에선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도로 보자면 바람이 불어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화상도 둘 다 중요하니까 같이 봐두세요. 그래서 17년도 9월에 병원이 나왔었고 13년도 9월에도 또 다른 고향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능에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송수건 작가는 두 번 다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수능에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텀을 둬서, 왜냐면 10년도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강의 중에는 되게 많이 강조했던 작가긴 해요. 왜냐면 지리산법국세라는 작품이 10년도 수능에 나왔었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작품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의 작품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문의 기대어 같은 경우도 사실 EBS에 종종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수능이 아니라도 9평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가니까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호왕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EBS 수록이 되고 있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수특에 그리고 수완에 실려있는 작품들 중에서 중요도 순서로 조금 꼽아보자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이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의 거울이 지금 수특에 실려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상은요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도 나오고요, 수필도 나오는데 사실 시 같은 경우는 거울 정도밖에 못 나와요. 왜냐면 오감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의 작품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거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자아 성찰의 내용을 담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반성어로 가지 않고 그냥 자아가 분열돼서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자아가 합의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낸 것만으로 그냥 끝났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경우인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자아 성찰은 거의 다 반성으로,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반성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자의 모습으로, 이상적인 자의 모습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일단 이상의 거울에서는 그냥 섭섭해요. 네, 나는 쟤랑 계속 소통하고 싶었는데 근데 계속 거울에 가로막혀서 못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거다 라고 해놓고
근데 맨 마지막에 섭섭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이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작품이라는 거죠. 유일합니다. 장하성찰에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끝나는 작품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이고요. 유일한 작품이니까 수능까지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최근에 문학의 경향이 그렇긴 해요. 선생님도 이제 대학에서 시를 배우면서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봤을 때도 좀 이제 현대시의 경향이 조금 더 이제 그 모더니즘스러운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 시나 소설에서 모더니즘 작가의 작품들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왜냐면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제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모더니즘 작가들은 항상 출제 영순위로 꼽아주세요. 그리고 올해 또 명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919년에 우리가 3.1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벌써 100년이나 흐른 거죠. 근데 평가원에서 적어도 평가원에서 그리고 지금 사실 TV만 틀면 매달 이 100주년 기념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작가들을 아마 빼놓고 출제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올해는 일제강점기의 시인들, 일제강점기의 소설가들, 꼭 작가들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좀 잘 봐두시고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일단 뭐 김소월도 있고요. 김소월도 평가원에 지금 3번이나 출제가 됐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품이 쉽습니다. 네, 삼수갑산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작품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김소월을 그냥 진달래꽃 같은 작품만 기억을 하신다면 그냥 민요 시인이고 그냥 서정 시인이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그냥 굉장히 좀 애틋한 뭐 그냥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약간 그러한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애절한 작품 뭐 이 정도로 좀 쓴 작가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주의하실 점이 특히 삼수갑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분이 이제 사실은 20년대 이후로는 작품이 나오지 못해요. 일제강점기에 20년대밖에 못 나오는 것이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돌아가신 이유가 또 이제 자살이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시련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썼던 작품이라서 정말 많은 내적 갈등과 고뇌와 좀 많이 힘든 그런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일단 김소월의 다른 작품들과 조금 다른 특징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되게 애절한 느낌이 있는데 그 애절하고 좀 슬픈 느낌이 사랑이나 이런 느낌보다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일단 특징적인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소월의 일반적인 특성을 또 보여주지 않는 작품이라서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서정주도 있는데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 이 작품은 실제로 이제 평가원은 3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그대로 09년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되게 특징적인 게 서정주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일단 물론 되게 다양한 제품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설화적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을 쓴 작가는 서정주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춘향유문이라든지 견우의 노래라든지 이렇게 지금 박혁것의 엄마가 등장을 하거든요. 사서라고 했을 때 이러한 설화적 인물, 그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견우와 직녀 할 때 그 견우예요. 이런 춘향이라든지 이런 좀 특이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설정을 쓴다라는 건 분명히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내용이 판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혁것의 엄마의 삶이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신선수행을 가기 전에 느꼈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보시는 것도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를 느껴서 어떻게 극복하려고 신선수행을 가게 됐는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봐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석. 개인적으로는 사실 백석을 출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선생님은 항상 영순위로 꼽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백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도 작품의 특징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나르시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에 모두가 다 독립운동한 건 아니잖아. 그쵸? 그 상황에서 그냥 고향을 떠나서 혼자서 외롭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게 독립운동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외로운 상황이 됐었고, 힘든 상황을 겪었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시련을 나는, 그래,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니까 이런 시련을 겪는 거지라는 나르시즘도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또 실제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요 작가의 특징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 여운왕골족 같은 경우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다른 것보다 원래는요, 백석이 항상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수용하는 좀 특이한 태도를 보이죠. 아,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외로운 운명이지 라고 받아들여요. 네, 실제로 잘생겼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는데, 여운왕골족 같은 경우는 우울함이 없어요. 쓸쓸함도 없고 외로움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백석의 판타지예요.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고향에 다 모여서, 부자도 필요 없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왜냐면 백석이 항상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냥 외롭고 쓸쓸해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다들,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백석의 모든 작품에서는 항상 먹는 게 나와요. 그래서 토속적인 그런 효과를 좀 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밤새도록 이제 우리 막 재밌게 떠들다가 놀았어. 그리고 그러고 잠들었고 아침에도 맛있는 냄새 깼어. 이런 얘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무 훈훈하고 너무 예쁜, 오케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쫄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그냥 이제 백석의 판타지구나 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이다. 꿈은요, 원래 항상 감각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 간단히 한다면서 엄청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지금, 그죠? 도대체 작품 설명할 때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그지? 나머지는 간단하게 할 겁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신경님. 신경님도 또 중요하다. 네, 다 중요하다, 그지? 근데 신경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계장터 나왔는데, 목계장터 특히나 중요한 것이 산은 나더러 이렇게 살라고 하고 들은 또 나더러 이렇게 살라고 하고 해서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정착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방랑할 것인가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신경님은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은 배경이 다 농촌이에요. 그리고 농촌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냥 나 농촌 버리겠다가 아니라 둘 다 좋은데, 그리고 나 그 운명을 둘 다 따르고 싶은데 어떤 걸 살아야 될까? 라는 정도를 고민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농무나 이런 것들에서는 보통은 그냥 이제 자연이 얘기가 되면 자연이 너무 좋아. 그냥 좋아요. 그냥 풍요해요. 저기 너무 예쁘다. 이건데, 이 신경님 작가는 농민의 입장에서 봐요. 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전시가에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만, 민중의 입장에서 자연을 보게 되면 체험의 공간이고, 여긴 내가 노동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생계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러한 현실 비판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배경이 이제 농촌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감상하려는 지식인의 모습 정도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똑같이 농민의 입장에서 애착도 있고, 그러면서 갖는 어떤 울분이나 애환이나 이런 한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금 이 중에서는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보자면, 수능에 이제 나왔던 작가, 일단 이용학 시인이 그렇고요. 근데 이용학 시인은 그냥 외워두세요. 일제강점기밖에 안 나오고, 일제강점기에 유랑민의 삶에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다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가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굉장히 좀 일제강점기에 유랑민의 삶을 리얼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남수의 새, 여기서는 이제 어떤 순수한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17년도, 18년도에도 뭐 구름의 파수병이라든지, 그죠? 묘비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인으로서의 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꿈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민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작가는 이래야 돼.
작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써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박남숙의 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순수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작품입니다. 출제도 이미 됐었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기택의 사모원인데, 김기택이 이제 멸치가 출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작가고, 또 수능에도 역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중요한 작가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렵진 않고요. 네, 좀 그나마 현대 시인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상징적인 부분만 제대로 해석해 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나머지 작가들은요, 물론 중요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김영랑이나 나희덕이나 네, 뭐 기영도나, 선생님 뭐 사실 기영도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나머지 작가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훑어는 보시는데, 이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평 전에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얘네들을 먼저 꼼꼼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작가는 아니니까 다 현대시는 마음을 여시면 다 보여요. 물론 선생님이 분석법에서 기본적으로 팩트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인식, 정서 태도를 분리해서 보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런 정서를 느꼈구나. 시는 중요한 게 세계를 자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똑같은 상황들인 거죠. 그냥 꽃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 팩트를 가지고 그냥 꽃이 떨어지고 있다라고만 쓰면 그건 시인이 아니야. 근데 내 사랑이 지고 있어 라고 받아들였다면 그건 시인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시인이 왜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다 떠먹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구평전에는 이 작품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파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